자, 이번 영상은 3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인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질서의 변화입니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슬람 종교를 믿었던 지역이었죠. 이슬람교를 믿었던 지역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114페이지부터 12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인드맵 다시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여기죠. 세 번째,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질서의 변화이고요.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게 몽골 봤고 동아시아 지역 봤었죠.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 자, 그래서 오늘도 학습 목표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오스만 제국의 번영 과정, 배경, 그리고 무굴 제국에서 두 명의 황제를 볼 건데요. 한 명은 아크바르 황제와 한 명은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이 두 황제의 정책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차이가 났는데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스만 제국부터 보러 갈게요. 자, 우리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먼저 볼 텐데요. 교과서 141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그렇죠.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피면은 먼저 보이는 건 이슬람 세계의 다원화부터 보일 텐데요. 우리 항상 마인드맵 받으면 해야 되는 거, 여기 파란색 작은 소주제들 우리 마인드맵에다가 작성을 해야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중단원인 여기 있는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세 개의 주제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슬람 세계의 다원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다원화래요. 다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 마늘 따자에다가 으뜸 원자입니다. 여러 개, 이슬람의 여러 개의 뭐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개의 이슬람 세계가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원화라는 건 그런 거야. 자, 9세기 이후 아바스 왕조가 약화되면서 셀주크 튀르크라는 나라가 성장했대요. 셀주크 튀르크 우리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들어봤을까? 어디서 들어봤냐면 여기서 들어봤겠죠. 여기 십자군 전쟁에서. 셀주크 튀르크는 십자군 전쟁을 셀주크 튀르크는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배울 때 이슬람교 국가인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비잔티움을 압박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었죠. 자, 그런데 이 셀주크 튀르크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 아바스 왕조로부터 우리 이슬람 처음 배울 때 여러 이슬람 왕조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렇게 배웠었죠.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은 셀주크 튀르크였고요. 이 술탄이란 말은 정치적 지배자였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교에 원래 있었던 왕조들에서는 지배자를 뭐라 불렀냐면 칼리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칼리프는 뭘까? 칼리프는 종교 지배자입니다. 자,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뒷페이지에 나와 있거든. 우리 뒷면 넘겨봐서 어휘사전을 보면요, 술탄과 그리고 칼리프가 어떤 뜻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튀르크가 뭔지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튀르크, 참고로 얘기하면 이 튀르크는요, 옛날에 중국 위쪽에 살았던 돌궐이라는 곳이고요. 이 돌궐이 튀르크가 되었고 지금의 뭐가 됐어? 튀르키예가 이 튀르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는 튀르크의 후예라는 거죠. 자, 셀주크 튀르크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셀주크 튀르크 약화됐고요. 내분으로 분열되었다, 망했다 이거죠. 자, 14세기가 되면요, 칭기스칸의 후예라고 하는 티무르라는 사람이 내가 칭기스칸 후예다라고 하면서 몽골 제국을 내가 재건하겠다 하면서 티무르 왕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다원화의 두 국가는 셀주크 튀르크와
티무르 왕조라는 거죠. 자, 근데 티무르 왕조도 결국 얘네들은 정복 활동도 하고 영토도 많이 넓히고 하면서 동서무역으로서 여러 활동을 했다. 그런데 왕조가 약화되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다원화, 여기서는 셀주크 티르크와 티무르 왕조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오스만 제국입니다. 우리 오스만 제국에서는 여기에서의 술탄 두 명을 보게 될 텐데요. 한 명은 메흐메트 2세와 술레이만 1세입니다. 이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메흐메트, 술레이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스만 제국은요, 셀주크 티르크가 약화되고요, 튀르크계, 아까 말했던 그 튀르키예 돌궐 그 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오스만 부족이라고 하는 이 오스만 부족이 오스만 제국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메흐메트 2세 때 뭐였냐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요. 지금의 이스탄불이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예전에는 어디라 불렀냐면 비잔티움이라 불렀죠. 그래서 우리 뒷페이지에 어휘사전에 이스탄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자, 이 오스만 제국은 그래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의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지배하게 되었고요. 그래, 자, 여기서 봐봐. 오스만 제국은 정치적 통치자인 파란색으로 해볼까? 정치적 통치자, 왜 이렇게 커? 뭐야? 자, 정치적 통치자인 술탄과 그리고 종교적 권위자인 칼리프를 합쳐서 뭐라 부른대? 술탄 칼리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술탄 칼리프, 이제부터는 이제 아바스 왕조도 멸망했고요.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배자가 하나로 합쳐져서 술탄 칼리프라고 하는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쉽게 설명하면 황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술탄 칼리프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술탄과 칼리프가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두 번째 황제 술레이만 1세입니다. 이 술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대요. 뭘 했길래 전성기인가? 이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하고요. 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공격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동유럽 쪽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일 겁니다. 요 지도에서 보면은 오스만이 요 지역, 오스트리아가 요 지역이고요. 근데 사실 예전 이 술레이만 1세가 다스리던 요 중세 유럽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제일 센 나라였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으면서 다른 여러 지역들의 유럽 봉건제의 일장이 오스트리아 황제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스트리아는 진짜 짱센 나라였다라는 거였는데, 이 짱센 유럽의 오스트리아를 술레이만 1세가 빈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의 연합 함대까지 격파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술레이만 1세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도 멸망시키고 오스트리아까지 쳐들어갔고, 영토를 보면요, 여기 지도에서 이 영토를 보면 엄청나죠. 이 영토를 다 가졌던 게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요, 사실 지금 세워진 게 1299년이죠. 멸망한 게 언제일까? 1918년, 19년 그쯤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오래, 한 700년 가까이, 700년 아니고 한 8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죠.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나라고요.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자, 오스만 제국이 왜 이렇게 강했냐? 우리 학습 목표를 다시 보면 오스만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이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마인드맵 그릴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막 하나하나 적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여기에서 우리가 오스만 제국이 번영했던 이유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중간부터 볼게요. 뭐였냐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 다양한 이민족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했대요. 우리 이거 배웠다. 이슬람 옛날에도 관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슬람교 하면 관용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관용이라면 베푸는 거죠.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을 정복했어. 그럼 그 지역, 정복한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특히나 종교가 문제예요. 나와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핍박하지 않았대요. 이슬람교를 믿었던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교도가 아니더라도 인두세만 내면 신앙을 인정해 준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인두세는 사람의 머릿수, 그러니까 인구세입니다. 우리 가족이 5명이야. 그럼 5명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거죠. 지금처럼 재산세 이런 게 아닙니다. 세금만 내면 신앙을 인정해주고 자치공동체도 허용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딱 2개의 단어는, 2개의 개념은 예니체리라고 하는 친위부대, 술탄의 친위부대, 경호부대인 거죠. 술탄의 친위부대, 그리고 밀레트 제도입니다. 이 2가지를 살펴볼 거야. 밀레트 제도는 뭐냐면 자치 공동체래요. 그 종교를 믿는, 예를 들면 기독교면 기독교, 힌두교면 힌두교,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게 해줬다는 거지. 뭐만 하면 세금만 내면, 우리 저번에도 1학기 때도 배웠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예니체리와 밀레트 제도를 자료에서 확인할게요. 선생님 뒤에 뒷장에다가 자료를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자, 예니체리라는 말은 이슬람어로 새로운 군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술탄은 직속 친위 부대이면서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정복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도 소년들을 징집했대요. 그리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키고, 만약에 개종하게 되면 엄격한 훈련을 해서 술탄의 호위 부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두어준 이 술탄에게 더 충성하게 되는 거죠. 이 예니체리 엄청나게 활약했던 군대였습니다. 술탄의 친위부대 예니체리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원래는 크리스트교, 기독교 소년들이었는데 얘네들을 막 억압하고 핍박한 게 아니고 종교를 바꾸면 이렇게 혜택을 준다. 술탄의 호위부대, 친위부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친위부대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꼬드긴 거죠. 자, 2번째 밀레트 제도입니다. 밀레트는요, 민족 혹은 종교 공동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진 자치 공동체입니다. 이슬람교 아까 봤듯이 우리는 이슬람교에서는,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교도가 아니더라도 인두세만 내면 밀레트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죠. 막 죽이거나 뭐 이렇게 혜택을 안 주거나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면 너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준 거였죠. 그래서 밀레트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가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출세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를 바꾸게 되면 그래 다른 데로 가라고 이주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예시처럼 종교는 달라도 모두가 오스만 제국의 백성,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이런 문구도 볼 수 있죠. 이건 가상 포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예니체리나 밀레트 제도를 보면 이슬람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볼 수 있죠. 이슬람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 이거죠. 결국엔 다양한 민족들을 관용적으로 포용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더라도 관용적으로 포용했다라는 게 오스만 제국의 성장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 시장 발달하고요.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슬람 세계에 다양한 나라들이 생겼고 대표적으로 셀주크 튀르크와 티무르 왕조가 있었다. 셀주크 튀르크는 우리 십자군 전쟁 때 봤었다. 자, 오스만 제국 때 보면
발전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황제 메흐메트 2세, 술레이만 1세가 있었고요. 메흐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술탄 칼리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럼 메흐메트 2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1, 2. 자, 술레이만 1세 뭐 했어요? 전성기를 맞았어요. 전성기 맞았는데 뭘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공격하기도 했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무역도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중요했어요. 오스만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이민족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예니체리, 밀레트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커피가 여기서 발생한 거 한번 재미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가 오스만 제국에서 발전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학습목표 1번은 채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예니치리와 밀레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 관용적인 정책을 줬던 거. 자, 두 번째, 무굴 제국으로 가서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부 황제를 볼 겁니다. 자, 무굴 제국 페이지 넘겨서 118페이지를 보세요. 자, 무굴 제국도 역시 여기는 두 개의 작은 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이 무굴 제국에서는 우리가 두 명의 황제를 본다고 했어.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자, 무굴 제국은요 어떤 나라냐면 저기 인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인도에 있었고요. 자, 16세기 초에 티무르의 후손을 자처했대요. 티무르 아까 봤다. 이슬람 세계 다원화에서 티무르 봤었죠. 티무르는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누구야? 칭기즈칸의 후예야 라고 했죠. 그러면 칭기즈칸의 후예인 티무르를 이어받은 그 후손은 또 뭐야? 칭기즈칸의 후손이죠.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뭘로 한 거야? 무굴이라고 하죠. 무굴은요 몽골이라는 말에 몽골의 인도 발음이 무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티무르의 후손, 칭기스칸의 후손인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세웠으니까 칭기스칸의 후손이 된 거죠. 칭기스칸 몽골의 후손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냐?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었던 무굴 제국에서도 역시나 뭘 했대? 관용 정책을 폈대요. 아크바르 황제 때 특히나 이 관용 정책을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뒤에 참고 자료에 아크바르 황제의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그들을 믿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아크바르 황제의 생각도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했냐? 이슬람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인두세도 세금도 폐지했대요. 그러면서 뭘 했대요? 요게 중요하게 되겠죠. 아크바르 황제는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추진하였다. 요게 핵심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크바르 황제,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으로 이슬람교와 그리고 기존에 인도에 있었던 힌두교의 화합을 추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아우랑제부를 봅시다. 아우랑제부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요? 아우랑제부 황제는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아우랑제부 황제는 무굴 제국의 영토를 많이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크바르 황제랑의 차이점이라면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뭐 했대? 인두세를 다시 부과하고 다른 종교의 사원을 파괴하고 힌두교와 시크교도를 탄압하였대. 시크교도는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합쳐진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크교도를 탄압하고 하다 보니까 자, 결국엔 이건 뭐야? 이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슬람 제일주의라고 하는 요 정책을 통해서 뭐 했대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무굴 제국을 쇠퇴하게 되었다. 요게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부 황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크바르 황제는 관용 정책을 펼쳐서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추진하고 나라를 더 번성하게 만들었지만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넓혔지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곧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만 또 체크해보게 됩시다. 여기 지금 우리 학습목표는 다 봤어요.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보 황제의 정책의 차이점. 하나는 관용, 하나는 이슬람 제일주의. 그런데 결과적 차이점은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을 추진했던 것과 반란이 일어나서 무굴 제국이 쇠퇴한 것, 이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합시다. 무굴 제국에서는 면직물, 그러니까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면직물이라고 한다면 목화소모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야. 수건도 만들고 우리 옷도 만들고 하는 거죠. 이 면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도가 이 지역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이유도 이 면직물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배우면서 면직물 다시 보게 될 거야. 기억을 한번 해둡시다. 면직물. 자, 이슬람과 힌두의 문화의 융합입니다. 힌두와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합니다. 이 무굴 제국의 문화였어요. 힌두와 이슬람 문화가 합쳐졌던 힌두 이슬람 문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가 발전해야 돼요. 이게 뭐야? 위에서 봤었죠. 아우랑제보가 탄압했던 종교였어요. 자, 힌두랑 페르시아와 혼합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무굴 제국 때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여기 있다. 타지마할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타지마할 이건 인도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타지마할이었나? 그 타지마할을 위해서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원 형식으로 만들었던 게 타지마할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타지마할에 가보게 되면 여기 딱 반 갈라서 딱 반 갈라서 보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대칭. 여기 대칭이야. 자, 종이 셨네요. 자, 이제 무굴 제국까지 봤고요. 우리 학습 목표 2가지 다 봤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배경,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보 황제의 정책 특징들. 자, 비슷한 맥락이 있었죠. 둘 다 이슬람교를 믿었던 나라였고요. 둘 다 이슬람교를 믿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여기 마지막 보면 인도의 수출품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아까 봤던 면직물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잘 모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요 지역이 베트남이고요. 요 지역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 이제 말레이시아 섞여 있고요.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이제 여기에 요 지역이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때 뭘 했다는 거야? 교역이 되게 많았다. 향신료 수출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 다음에 배울 신앙로 개척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마인드맵 정리한 거 확인하고 뒷편에 참고 자료와 어휘사전 꼭 보고요. 그 다음 퀴즈 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